이 무식한 년은 나한테 경례를 안 해? 식당에서 여군을 향해 폭언을 했던 대령 여단장. 다음날 부임한 자신보다 20살 어린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군단장이었던 그녀가 꼰대 대령을 참교육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철원 땅에 스며든 저녁 노을은 유독 붉고 진했다. 분단의 상흔을 고스란히 품은 채 수십 년을 버텨온 땅 그곳에 자리 잡은 육군 제5군단 예하 8사단 오뚜기 부대의 제137보병 연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왕국이었다. 그리고 그 왕국의 왕은 단 한 명, 연대장 마강식 대령이었다. 마강식에게 군대는 인생 그 자체이자 그의 욕망을 실현하는 거대한 사냥터였다. 20년이 넘는 군 생활 동안 그는 뱀처럼 교활하게 그리고 멧돼지처럼 저돌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최전방에 위치한 137연대의 연대장 자리는 그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다. 중앙의 시선에서 한 발짝 비켜나 있는 지리적 이점은 그의 왕국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다. 군수 물자를 빼돌려 뒷돈을 챙기는 것은 이미 그의 오랜 사업이었고 부대 내 건설 사업의 이권에 개입하여 지역 업체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한 지도 오래였다. 연대장이라는 직위는 그에게 단순한 계급이 아니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철옹성과도 같았다. 그의 왕국에서 충성은 오직 자신에게만 향해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였다. 병사들의 복지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으며 간부들의 고충은 나약함의 증거일 뿐이었다. 오직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그의 사업에 묵묵히 동조하거나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달콤한 꿀을 빨기 위해 모여든 하이에나 같은 부하들이 들끓었다. 연대장님, 오늘 저녁은 약주 한잔 하셔야지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보급품 중에 아주 기가 막힌 놈이 있습니다. 연대 주임원사인 김철규 원사가 기름진 웃음을 흘리며 마강식의 집무실로 들어섰다. 김 원사는 마강식의 오른팔이자 그의 검은 사업을 관리하는 충실한 집사였다. 김 원사, 자네만 믿네. 이번 건은 뒤탈없게 처리 잘하고 있겠지? 마강식은 만족스러운 듯 콧방귀를 뀌며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곧 전역을 앞둔 아들의 명문대 편입학 관련 서류가 놓여 있었다. 모두 그의 왕국에서 긁어모은 검은 돈으로 이루어질 찬란한 미래였다. 걱정 마십시오. 서류는 몇 번이나 확인했고 관련자들 입단속도 철저히 시켰습니다. 그나저나 새로 오실 군단장님은 어떤 분일지 궁금합니다. 김원사의 말에 마강식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어떤 분이긴. 늘 오던 그런 늑다리들이겠지. 별 3개 달고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군 생활 끝물이라는 소리야. 얌전히 임기나 채우다 가려는 사람한테 우리가 골치 아픈 일 만들 필요도 없고 그 양반도 우리한테 터치할 일 없을 걸세. 어차피 이 철원 땅의 주인은 나 마강식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하늘을 찌를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다. 새로 부임할 군단장이 누구든 그의 철옹성에 감히 균열을 낼 수는 없으리라는 확신. 그것이 마강식을 지배하는 유일한 생각이었다. 며칠 뒤 마강식은 주말을 이용해 포천 인근의 한적한 식당을 찾았다. 부대 근처가 아닌 조금은 떨어진 곳에서 외부 업자와 은밀한 만남을 갖기 위함이었다. 검은 세단에서 내린 그는 위압적인 풍채를 과시하며 식당 안으로 들어섰다. 식당 주인은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 허리를 굽혔다. 아이고, 연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마강식은 거만한 표정으로 고개를 까딱이며 안쪽의 별실로 향했다. 그가 막 복도를 지나치려던 순간이었다. 맞은편에서 한 젊은 여성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화장기 없는 앳된 얼굴, 길게 묶은 머리카락은 영락없는 20대 초중반의 여대생처럼 보였다. 여성은 무심한 표정으로 마강식의 옆을 스쳐 지나가려 했다. 그 순간 마강식의 심기 깊은 곳에서 불쾌한 감정이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감히 이 마강식 대령의 앞을 그냥 지나쳐? 더군다나 자신은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전투복을 입은 현역 대령 연대장 앞을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목례나 경의는 표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그의 뒤틀린 생각이었다. 어이 거기. 마강식의 저음이 복도에 낮게 깔렸다. 여성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왜 부르지? 하는 듯한 순수한 의문만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그 무심한 표정이 마강식의 오만함에 기름을 부었다. 너 지금 군인 안 보여? 어른을 봤으면 최소한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이미 신문조에 가까웠다. 여성은 잠시 마강식의 어깨에 달린 대령 계급장과 그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몸을 돌려가던 길을 가려고 했다. 그 순간 마강식의 이성이 끊어졌다. 감히 애송이 같은 계집애가 자신을 무시해? 그의 왕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야! 이년아 안 서. 고함과 함께 그의 두툼한 손이 여성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챘다. 여성의 몸이 휘청이며 벽에 부딪혔다. 그녀의 눈썹이 순간 꿈틀했지만 여전히 표정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그 침착함이 마강식을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니녀는 뭔데 상관한테 경례도 안 박아? 눈깔에 뵈는 게 없어. 여기가 니년 안방인 줄 알아? 입에 담기 힘든 쌍욕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식당 안의 모든 소음이 멎고 사람들의 시선이 복도로 쏠렸다. 하지만 마강식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생각에 분노로 몸을 떨고 있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부대 전체를 책임지는 연대장이야. 너 같은 버러지 같은 년은 내가 당장 군법으로 다스릴 수도 있어. 여성은 자신을 붙잡은 마강식의 손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느리게 열렸다. 그 손 놓으시죠.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호했다. 분노도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은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듯한 건조한 음성이었다. 뭐? 이 미친년이 끝까지. 마강식이 손에 더욱 힘을 주며 고함을 치려는 순간이었다. 지금 당신이 한 모든 언행과 행동, 명백한 군인 복무기본법 위반이며 민간인에 대한 협박 및 폭행에 해당합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부여된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감정으로 민간인을 위협하는 행위.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연대장의 품격입니까? 마강식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눈앞의 젊은 여성이 내뱉는 말들은 너무나도 논리정연하고 날카로웠다. 마치 잘 벼린 칼날이 그의 오만을 단숨에 베어내는 듯 했다. 하지만 곧이어 더 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감히 어린 계집애가 자신을 가르치려 들어? 내년이 뭘 안다고 주둥이를 놀려. 내가 오늘 아주 내버르 장머리를 고쳐주마. 그가 손을 번쩍 들어올린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제137보병 연대 연대장 마강식 대령. 여성의 입에서 자신의 이름과 직책이 정확하게 흘러나왔다. 마강식에 들어올린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오늘 일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아주 뼈저리게. 여성은 차가운 말을 남기고는 자신을 붙잡은 마강식의 손을 가볍지만 단호하게 뿌리쳤다. 그리고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식당을 빠져나갔다. 마강식은 잠시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세한 불안감이 뒤섞여 그의 속을 헤집었다. 뭐야, 저 미친년은. 그는 애써 무시하며 별실로 들어갔지만 이미 식욕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저 재수 없는 일을 당했을 뿐이라고, 어린 계집애의 당돌한 허세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위안했지만
뇌리 깊은 곳에서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마지막 경고가 떠나지 않았다.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방금 마주한 폭풍이 자신의 견고한 왕국을 송두리째 집어삼킬 거대한 태풍의 눈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태풍의 이름이 바로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이자 최초의 여성 군단장 윤찬옥 중장이라는 것을. 며칠 후 제5군단 사령부 대강당은 새로운 군단장의 취임식을 위해 모여든 장병들로 가득 찼다. 군단의 각 예하 사단장과 연대장, 직할대 지휘관들이 앞자리에 도열해 있었고 그들의 빳빳하게 다려진 정복 위로는 그간의 군 생활을 증명하는 훈장들이 번쩍였다. 마강식 대령 역시 137연대 대표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며칠 전 식당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은 이미 그의 기억 속에서 사소한 해프닝으로 치부된 지 오래였다. 그는 지금 새로 부임할 군단장이 어떤 인물일지에 대한 가벼운 호기심과 함께 의뢰 그래왔듯 적당히 얼굴이나 익히고 돌아갈 생각뿐이었다. 이번 군단장님은 육사 출신 엘리트라고 하더군. 해외 파병 경험도 화려하고. 옆자리에 앉은 포병 연대장이 말을 건넸다. 그래봤자 별 수 있겠습니까? 이 험한 전방에서 지휘 경험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책상 물림 엘리트가 아니기나 하면 다행이죠. 마강식은 심드렁하게 대꾸하며 삐딱한 시선으로 단상을 훑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왕국을 어떻게 하면 더 윤택하게 만들지에 대한 계산만이 가득했다. 군단장이든 참모총장이든 자신의 앞길을 막지만 않는다면 누구든 상관없었다. 장내가 숙연해지고 의장대의 우렁찬 팡파르와 함께 취임식의 시작이 알려졌다. 상급 부대장으로부터 지휘권을 상징하는 부대기를 이양받기 위해 새로운 군단장이 단상 위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마강식 역시 무심한 표정으로 단상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이 거대한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아찔한 감각이 온몸을 덮쳤다. 그의 입이 저도 모르게 벌어졌고 두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듯 커졌다. 단상 위로 걸어 나오는 인물은 늘 보아오던 백발의 노장군이 아니었다. 꼿꼿하고 당당한 걸음걸이, 흔들림 없는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도 며칠 전 식당에서 자신이 미친년이라 쌍욕을 퍼부었던 바로 그 젊은 여성이었다. 어깨에 번쩍이는 세 개의 별 중장 계급장이 그의 눈을 멀게 할 듯이 빛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마강식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기 시작했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가는 동안 그의 귓가에는 식당에서 자신이 내뱉었던 폭언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메아리쳤다. 니녀는 뭔데 상관한테 경례도 안 박아?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부대 전체를 책임지는 연대장이야. 자신이 연대장임을 과시하며 폭언을 퍼부었던 상대가 이제부터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직속상관, 그것도 군단장이라니. 마강식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새로운 군단장 윤찬옥 중장은 조금의 미동도 없이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의 시선은 강당에 모인 수백 명의 장병들을 천천히 훑었다. 그 시선이 잠시 마강식에게 머무는 듯 했지만 그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그의 귓가에 맑고 청아하지만 강철 같은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자랑스러운 제5군단 장병 여러분. 오늘부로 군단장 직책을 명받은 중장 윤찬옥입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에 이어 그녀의 연설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화려한 약속이나 공허한 구호를 외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앞으로 이 부대를 이끌어갈 단 하나의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과 원칙입니다. 장내에 미묘한 정적이 흘렀다. 기본과 원칙.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그래서 더 지키기 어려운 가치였다. 군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의 손에 들린 총과 우리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국민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신성한 책임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결코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부하들 위에 군림하기 위한 권력의 징표가 아닙니다. 윤찬옥 군단장의 목소리에 차가운 칼날 같은 기운이 서렸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마강식의 심장을 후벼 팠다. 저는 우리 군단 내에 존재하는 모든 낡고 부패한 관행을 뿌리 뽑을 것입니다. 실력과 인격이 아닌 연줄과 아첨으로 진급을 도모하는 문화를 척결하겠습니다. 군수물자를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리는 기생충 같은 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엄단할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국방 예산을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사용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한번 장교단을 향했다. 그 시선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롭고 서늘했다. 특히 지휘관의 권위를 내세워 부하 장병들의 인권을 짓밟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대를 이용하는 자가 있다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여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별을 달았다고 완장을 찼다고 모두가 똑같은 지휘관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휘관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투철한 군인 정신과 청렴한 인품에서 나온다는 것을 똑똑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연설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대강당 전체를 압도했다. 그것은 단순한 취임사가 아니었다. 부패와 타성에 젖은 기득권을 향한 단호한 선전포고였다. 마강식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윤찬옥 군단장의 모든 말이 자신을 향한 경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일까? 식당에서의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것일까? 수많은 의문과 공포가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20년 넘게 쌓아올린 그의 왕국이 이제 막 부임한 젊은 여성 지휘관의 말 한마디에 거대한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다. 취임식이 끝나고 지휘관들과의 간단한 상견례 자리가 마련되었다. 마강식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맨 뒷줄에 서 있었지만 운명은 그를 비껴가지 않았다. 137연대장 마강식 대령. 윤찬옥 군단장이 그를 정확히 지목했다. 마강식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이끌고 그녀 앞으로 나아갔다. 충성. 대령 마강식 군단장님께 인사드립니다. 그는 필사적으로 목청을 높여 외쳤다. 윤찬옥 군단장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마강식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다. 식당에서 보았던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연대장. 예, 군단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연대장의 활약을.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치는 듯 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미소는 마강식에게 그 어떤 질책보다도 더한 공포와 섬뜩함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아직 식당에서의 일을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더 큰 폭풍을 예고하는 고요한 폭풍의 눈일 뿐이었다. 자리로 돌아온 마강식의 정복은 이미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아니, 이미 끝났음을. 철옹성이라 믿었던 그의 왕국에 강철보다 차갑고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별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별은 가장 먼저 자신을 향해 떨어질 것이 분명했다. 열등감과 위기감이 그의 온몸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자신보다 21살이나 어린 계집애라고 무시했던 여성이 이제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었다. 취임식의 충격이 채가시기도 전 윤찬옥 군단장의 첫 번째 명령이 전군에 하달되었다. 그 내용은 파격적이다 못해 충격적이었다. 본관은 금일부로 제5군단 전 예하부대의 최근 3년간 모든 보급, 유류,
공사 관련 서류 원본의 군단 감찰실 이관을 명한다. 단 하나의 누락도 없이 모든 자료는 봉인된 상태로 제출할 것. 군단 감찰실은 특별 감사팀을 즉시 구성하여 해당 서류들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라. 명령이 하달되자 군단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갓 부임한 군단장이 부대 현황 파악을 위해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였지만 이처럼 과거의 모든 회계 및 보급 관련 서류 원본을 그것도 감찰실로 직접 이관하라는 명령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업무 파악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부패의 뿌리를 뽑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자 범인이 있음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대대적인 수사나 다름없었다. 특히 마강식 대령에게 그 명령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그의 왕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바로 교묘하게 조작된 서류들이었다. 지난 수년간 그는 주임원사 김철규와 함께 유령업체를 내세워 공사비를 부풀리고 유류를 빼돌려 장부에 허위로 기재했으며 폐기해야 할 보급품을 멀쩡한 것으로 둔갑시켜 차액을 챙기는 등 온갖 비리를 저질러 왔다. 그 모든 범죄의 흔적이 바로 그 서류들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미친 거 아니야? 이제 막 부임한 년이 뭘 안다고 부대 전체를 뒤집어 놓으려고 해. 연대장실에서 마강식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라 있었다. 연대장님 진정하십시오. 일단 상황을 좀 더. 김철규 원사가 안절부절 못하며 그를 말렸다. 하지만 그의 얼굴 역시 잿빛으로 변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진정하게 생겼어? 당장 서류 원본을 전부 군단으로 보내라잖아.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 놓은 장부들이 얼마나 허술한데. 전문가들이 작정하고 들여다보면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들통날 거라고. 마강식의 불안감은 현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리가 언젠가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 이중장부를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다. 그저 기존의 서류 양식에 교묘하게 숫자를 바꾸고 허위 거래 명세서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안일하게 대처해왔을 뿐이다. 지금까지는 그 어떤 지휘관도 최전방 연대의 낡은 서류 더미를 일일이 들춰볼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무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윤찬옥 군단장은 달랐다. 그녀는 시작부터 가장 아픈 곳, 가장 치명적인 급소를 정확하게 노리고 들어왔다. 어떻게든 막아야 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서류들을 이대로 보낼 수는 없어. 마강식은 다급하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그는 군단 내 자신의 인맥들을 떠올렸다. 오랫동안 한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만큼 군단 참모부에도 그와 친분이 있는 영관급 장교들이 여럿 있었다. 그는 즉시 군수 참모인 박중령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중령, 나 마강식일세.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군단장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무리한 명령을 내리신 건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중령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연대장님, 군단장님의 명령이십니다. 저 역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자네까지 왜 이래?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어떻게 좀 융통성 있게 처리할 방법이 없겠나? 예를 들어 서류가 너무 방대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일부 서류가 훈련 중에 유실되었다든지. 마강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박중령이 그의 말을 잘랐다. 연대장님 불가능합니다. 군단장님께서 단 하나의 누락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명령 불복종 시에는 지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직접 경고하셨습니다. 저도 제 목이 달린 일입니다.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마강식은 허탈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믿었던 인맥마저 등을 돌린 것이다. 윤찬옥이라는 이름 석자가 가진 무게가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의 탑을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때 연대장실 한쪽 구석에서 묵묵히 서류 정리를 돕고 있던 한 사람,
137연대 보급관 박진성 원사의 눈빛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박 원사는 군내에서 손꼽히는 정직하고 강직한 군인이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마강식과 김철규의 비리 행각을 눈치채고 있었고 몇 번이나 익명으로 상급부대에 투서를 넣어봤지만 번번이 묵살당했다. 오히려 내부 고발자로 의심받으며 불이익을 당하고 한직으로 밀려나기까지 했다. 그렇게 절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순간 윤찬옥 군단장이 부임했고 세상을 뒤엎을 듯한 첫 명령을 내린 것이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박진성 원사는 마강식의 눈을 피해 조용히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의 손에는 마강식의 비리를 증명할 결정적인 서류들의 사본 몇 장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동안은 제출할 곳도 제출해봤자 묻힐 것이 뻔했기에 묵혀둘 수밖에 없었던 정의의 칼날이었다. 그는 이제 그 칼을 새로운 주군에게 바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한편 마강식은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서류를 조작할 시간이 없다면 아예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김원사, 오늘 밤 보급 창고에 사고가 좀 나야겠네. 마강식의 눈이 섬뜩하게 번뜩였다. 김철규 원사는 그 의미를 즉시 알아차리고 몸서리를 쳤다. 연대장님, 방화는 너무 위험합니다. 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보다야 낫지. 약간의 누전 사고로 위장하면 돼. 서류 보관실 근처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하면 그만이야. 어차피 낡은 창고라 다들 그러려니 할 걸세. 서류가 다 타버렸는데 신임 군단장이라고 한들 별 수 있겠나.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쥐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이성을 잃은 그의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려는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연대의 모든 간부에게 긴급 문자가 전송되었다. 금일 19시부로 군단 감찰실 특별감사팀이 제137보병 연대에 도착하여 서류 이관 작업을 직접 감독할 예정임. 모든 관련 인원은 퇴근 없이 대기할 것. 의 군단장 지시사항. 마강식은 문자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윤찬옥 군단장은 그의 퇴로를 완벽하게 예측하고 한 발 먼저 움직인 것이다. 마치 손바닥 위에서 내려다보듯 그의 모든 꼼수를 꿰뚫고 있었다. 잠시 후 어둠이 내린 연병장으로 여러 대의 군용 트럭과 집차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섰다. 그 선두에 선 집차에서 내린 것은 군단 감찰실장과 감찰 장교들이었다.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서류가 보관된 행정반과 창고로 향했다. 창밖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마강식의 등 뒤로 박진성 원사가 조용히 다가왔다. 연대장님,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강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 원사를 쳐다보았다. 박 원사의 눈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경멸과 함께 새로운 희망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마강식은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은 단순히 서류만이 아니었다. 부하들의 신뢰, 군인으로서의 명예, 그리고 자신의 지난 20년 세월 전부였다. 서슬퍼런 첫 명령은 그의 왕국의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칼날이었고 이제 그 칼날은 그의 목 바로 밑까지 다가와 있었다. 윤찬옥 군단장의 명령으로 시작된 특별감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리고 한순간의 쉼도 없이 진행되었다. 군단 감찰실 소속의 정예 장교들로 구성된 감사팀은 137연대 본청의 가장 큰 회의실을 통째로 점거했다. 산더미처럼 쌓인 3년치의 서류 상자들이 방을 가득 메웠고 회의실은 잉크와 묵은 종이 냄새 그리고 팽팽한 긴장감으로 질식할 듯했다. 감사팀을 이끄는 것은 감찰실 소속 이강혁 소령이었다. 그는 육사 시절부터 면도날이라는 별명으로 불릴 만큼 철두철미하고 날카로운 인물로 윤찬옥 군단장이 직접 지목하여 이번 임무의 선봉에 세웠다. 그는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지금부터 서류 분류 작업에 들어간다.
회계팀은 모든 지출 결의서와 세금 계산서를 대조하고 군수팀은 보급품 입출고 내역과 재고 실사 자료를 비교 분석한다. 건설팀은 모든 공사 계약서와 설계 도면, 감리 보고서까지 단 한 장도 빼놓지 말고 검토하도록. 사소한 숫자 하나, 서명 하나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할 것. 이강혁 소령의 지시에 따라 감사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십만 장에 달하는 종이들이 스르륵 넘어가는 소리,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간간이 터져나오는 나직한 탄식만이 회의실을 채웠다. 감사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첫 번째 균열이 발견되었다. 소령님, 이쪽으로 와보시겠습니까? 회계팀의 한 대위가 이강혁을 불렀다. 그의 손에는 유류 보급 관련 장부 수십 권이 들려 있었다. 이상합니다. 매달 연대에 보급되는 유류의 양이 거의 일정한데 장갑차와 전차들의 월간 기동 훈련 기록을 보면 실제 소모량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달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장부상으로는 매달 보급된 유류 전량이 소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강혁의 눈이 번뜩였다. 차액은 어떻게 처리했지? 모두 야간 경계 작전 및 비상 대기 차량 유류로 소모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양이면 연대의 모든 차량이 매일 밤 시동을 켜놓고 연병장을 돌아도 다 쓰지 못할 양입니다. 전형적인 유류 빼돌리기 수법이었다. 있지도 않은 훈련을 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소모량을 부풀려 차액을 횡령하는 것. 이강혁은 즉시 다른 팀에 지시했다. 당장 최근 3년간의 모든 차량 운행 일지를 가져와. 주행거리 기록과 대조해본다.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차량 운행 일지의 주행거리와 유류 소모 장부의 기록은 터무니없이 차이가 났다. 사라진 기름은 매달 수천 리터에 달했고 그 금액은 수년에 걸쳐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 마강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시시각각 보고를 받으며 피가 마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감사팀의 움직임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회계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피냄새가 나는 곳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었다. 그는 어떻게든 방해 공작을 펼치려 했다. 감사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취사반에 압력을 넣어 일부러 맛없고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게 하거나 야간에는 난방을 제대로 틀지 못하도록 지시했다. 감사팀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지치게 만들려는 유치한 수작이었다. 하지만 이강혁과 감사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들은 군용 건빵으로 끼니를 때우고 차가운 회의실에서 담요를 뒤집어 쓴 채 밤을 새워가며 서류와 씨름했다. 궁지에 몰린 마강식은 더욱 대담한 수를 썼다. 자신의 신복인 정보과장을 시켜 감사팀원들의 뒷조사를 하고 사소한 흠집이라도 찾아내려 했다. 하지만 윤찬옥이 선택한 인물들은 군 내에서도 가장 깨끗하고 실력 있는 이들이었다. 마강식의 시도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시간만 낭비할 뿐이었다. 그러던 중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 발견되었다. 건설팀에서 공사 서류를 검토하던 한중이가 경악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소령님,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강혁이 달려가 중이가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2년 전 동계작전 대비를 위해 지었다는 제3생활관 난방시설 현대화 공사 관련 서류였다. 완벽하게 구비된 설계 도면, 정상적으로 체결된 공사 계약서, 그리고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준공 검사 보고서까지 서류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공사 대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수억 원에 달했다. 뭐가 문제지? 이강혁의 물음에 중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소령님, 137년대에는 제3생활관이라는 건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이 멎었다. 충격적인 정적이 감돌았다.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의 난방 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수억 원의 공사 대금을 통째로 횡령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선 군 기강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담하고 추악한 범죄였다. 이강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제 마강식을 올가맬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것이 마강식 대령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공사 담당자였던 하급 간부나 군무원 한두 명의 꼬리 자르기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였다.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 문을 조심스럽게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보급관 박진성 원사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이강혁 소령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진성 원사는 회의실 안으로 들어와 다른 사람들을 한번 훑어본 뒤 이강혁에게만 들릴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마강식 연대장의 진짜 장부는 따로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이강혁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박진성 원사는 마강식의 눈을 피해 수년간 몰래 모아온 증거들을 드디어 세상에 꺼내놓을 결심을 한 것이다. 마강식의 왕국을 무너뜨릴 또 다른 칼날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의 심장을 향해 겨눠지고 있었다. 감사팀이 찾아낸 서류 위의 흔적은 이제 박진성 원사의 증거와 만나 살아있는 죄악의 실체로 다시 태어날 참이었다. 이강혁 소령은 박진성 원사를 데리고 회의실 옆에 작은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겼다. 문이 닫히자 밖의 소란스러움과는 다른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을 감쌌다. 박 원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결심한 표정으로 품 안에 있던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은 지난 5년간 제가 개인적으로 모아온 자료들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고뇌와 분노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이강혁은 말없이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단순한 서류 사본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강식의 범죄 연대기 그 자체였다. 조작되기 전에 원본 지출결의서 사본, 마강식이 외부 업자와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희미하게 찍힌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김철규 주임원사가 다른 부사관에게 비리 행각을 무용담처럼 떠벌리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저장된 작은 녹음기까지 들어있었다. 이 새끼는 연대장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니까. 이번에 들어온 전투화 말이야. 그거 어급으로 장부에 올리고 실은 비급으로 납품받은 거야. 그 차액이 얼만 줄 알아? 그걸로 연대장님 아들내미 외제차 뽑아줬다는 거 아니냐?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저속한 목소리는 마강식의 범죄를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박 원사는 이강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마강식은 교활한 인간입니다. 모든 불법적인 지시는 구두로만 내리고 서류상으로는 실무자였던 하급 간부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 겁니다. 이 녹음 파일이 그의 목소리를 직접 담지는 못했지만 그의 최측근인 김철규 원사가 비리의 실체와 자금의 흐름을 직접 증언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라면 꼬리 자르기를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이강혁은 녹음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다. 감사팀이 찾아낸 수많은 정황 증거라는 퍼즐 조각들을 단숨에 꿰어 맞출 수 있는 결정적인 그림을 손에 넣은 것이다. 박 원사님,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왜 진작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강혁의 물음에 박 원사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몇 번이나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낸 투서는 번번이 중간에서 사라졌고 오히려 저는 부대에 불만을 품은 문제 부사관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마강식이 지난 10년간 이 부대에 쌓아 올린 성은 그만큼 견고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좌절감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윤찬옥 군단장님께서 부임하시고 첫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보며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제 마지막 명예를 걸고 이 부패의 고리를 끊어내고 싶습니다. 이강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원사를 향해 예를 갖춰 거수 경례를 했다. 원사님의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이 증거 군단장님께 직접 보고하고 원사님의 신변 보호를 약속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이강혁 소령은 모든 자료를 들고 군단 사령부로 직행했다.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군단장실의 불은 환하게 켜져 있었다. 윤찬옥 군단장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금도 놀란 기색 없이 그를 맞았다. 그래, 면도날이 이 밤중에 나를 찾아온 것을 보니 월척이라도 낚은 모양이지. 윤찬옥은 이강혁이 내민 서류들과 녹음기를 말없이 확인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특히 존재하지도 않는 생활관의 난방공사 서류를 보았을 때 그녀의 입가에 냉소가 피어올랐다. 녹음기에서 김철규 원사의 저속한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잠시 후 눈을 뜬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해져 있었다. 이 정도면 증거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이대로 군 검찰에 넘기면 마강식은 분명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온갖 발악을 할 거야. 그의 숨통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군인으로서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끊어줘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강혁 소령. 예, 군단장님. 내일 새벽 50으로 137연대에 대한 불시 전투준비 태세 검열을 실시한다. 군단 직할의 모든 검열단을 소집하고 내가 직접 검열을 지휘하겠다. 이강혁은 순간 숨을 멈췄다. 전투준비 태세 검열. 그것은 부대의 전투력을 확인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검열이자 모든 물자와 장비의 현황을 속속들이 파헤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던 유령 장비들, 장부상으로만 가득 차 있던 유류 탱크, 종이 위에서만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던 전투 장비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터였다. 이것은 마강식에게 내리는 공개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검열의 중점은 군수 및 보급 분야로 한다.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모든 물자들이 제자리에 제 기능으로 존재하는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할 것. 특히 유류고와 장비 정비창을 집중적으로 검열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열은 마강식 대령이 절대로 예측하지 못하게 철저한 보안 속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지금부터 검열단이 연대 정문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방 안에 있는 우리 둘뿐이다. 윤찬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어둠을 내려다보았다. 저 어둠 속 어딘가에서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마지막 잠을 청하고 있을 마강식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했다. 왕국은 그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져야 가장 처참한 법이지.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짙은 어둠을 뚫고 수십 대의 군용 차량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 행렬의 선두의 선 지휘용 집차 뒷좌석에는 전투복 차림의 윤찬옥 군단장이 차가운 새벽 공기보다 더 서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마강식의 죄악이 담긴 서류가 들려 있었다. 숨겨진 조력자의 칼날은 이제 그녀의 손에 들려 부패한 왕의 심장을 향해 마지막 비행을 시작하고 있었다. 새벽 5시 137연대 위병소의 초병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축을 울리며 다가오는 수십 개의 불빛을 보고 경악했다.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선두의 집차가 위병소 앞에 급정거했다. 조수석에서 내린 것은 이강혁 소령이었다. 군단장님 명령이다. 지금 즉시 부대 정문을 개방하고 전 부대원은 비상 소집에 응하도록 전파하라. 5분 내로 연병장에 집결시킨다. 초병들은 어깨에 빛나는 3개의 별 군단장 직책을 상징하는 지휘 깃발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차단기를 올렸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며 연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갑작스러운 비상 소집에 잠에서 깬 병사들과 간부들은 허둥지둥 전투복을 꿰어 입으며 연병장으로 뛰어나왔다.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마강식 역시 사이렌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무슨 일이야? 어느 놈이 새벽부터 이 난리야. 그가 창밖을 내다본 순간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연병장으로 끝없이 밀려 들어오는 군단 직할대 차량들과 그 앞에서 대형을 갖추는 검열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휘하며 자신의 숙소를 향해 걸어오는 윤찬옥 군단장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연대장 마강식 대령은 즉시 연병장으로 나와 검열 준비 보고를 하라.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지는 윤찬옥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마강식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갔다. 연병장의 도열한 수백 명의 부대원들 앞에서 마강식은 초라한 모습으로 윤찬옥의 앞에 섰다. 충충성. 연대장 대령 마강식 군단장님께 대하여 부대 검열 준비 보고. 그의 목소리는 염소처럼 떨려 나왔다. 윤찬옥은 그의 보고를 가볍게 무시하고 그를 지나쳐 연병장의 도열한 장병들을 향해 말했다. 지금부터 제137보병 연대에 대한 전투준비 태세 검열을 시작한다. 모든 부대원은 검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검열단은 지금 즉시 각자의 담당 구역으로 이동하여 검열을 개시하라. 명령이 떨어지자 검열단은 일사불란하게 흩어져 연대의 심장부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차량과 전차들이 보관된 정비창과 유류고였다. 모든 차량의 연료 게이지를 확인한다. 전차와 장갑차의 시동을 걸어 기동 가능 상태를 점검하라. 이강혁 소령의 지시에 따라 정비관들이 차량에 올라탔다. 결과는 처참했다. 서류상으로는 언제든 출동 가능하도록 연료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할 대부분의 전차와 장갑차의 연료 게이지는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다. 몇몇 차량은 아예 시동조차 걸리지 않았다. 배터리가 방전되었거나 핵심 부품이 사라진 상태였다. 보고합니다. 1중대 K1의 전차 3대 연료 없음. 2중대 KU-21 장갑차 5대 시동 불능. 보고가 이어질 때마다 마강식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윤찬옥은 아무 말 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유류고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대한 유류 탱크 앞에 선 그녀는 유류관리관에게 물었다. 현재 유류고 저장량은 얼마인가? 저 장부상으로는 95% 채워져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지. 윤찬옥의 지시에 따라 병사 한 명이 탱크 위로 올라가 측정 막대를 집어넣었다. 잠시 후 그가 울상이 된 얼굴로 외쳤다. 보고합니다. 실제 저장량 20% 미만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술렁이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 정작 움직여야 할 전차와 장갑차는 기름 한 방울 없는 깡통이었던 것이다. 분노와 배신감이 병사들의 눈빛에 서리기 시작했다. 윤찬옥은 천천히 마강식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어젯밤 이강혁에게 받았던 허위 유류 보급 장부가 들려 있었다. 마강식 대령. 이 서류에는 이 탱크가 어제 날짜로 가득 채워졌다고 기록되어 있군. 사라진 75%의 기름은 어디로 증발했는가? 대답해보라. 마강식은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검열은 계속되었다. 보급 창고에서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전투 식량들이 발견되었고 통신 창고의 최신형 무전기들은 겉만 멀쩡할 뿐 내부 부품이 구형으로 바뀌어 있거나 아예 사라진 빈 껍데기들이었다. 마강식이 지난 수년간 빼돌리고 조작했던 모든 것들이 벌거벗은 진실이 되어 전 부대원 앞에 드러나고 있었다.
그의 왕국을 떠받치던 충신들도 무너지기 시작했다. 김철규 주임원사는 자신의 범죄가 드러나자 모든 것을 마강식의 지시였다며 울부짖었고 다른 공범자들도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견고해 보였던 그들의 범죄 카르텔은 절대 권력자가 무너지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검열의 마지막, 윤찬옥은 모든 부대원을 다시 연병장에 집결시켰다. 그리고 그 중앙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마강식을 세웠다. 나는 오늘 군인으로서 가장 참담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목격했다. 윤찬옥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연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적과 싸워 이겨야 할 우리의 무기는 녹슬어 있었고 전우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보급품은 썩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단 한 사람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국가와 전우를 배신한 저자의 탐욕 때문이다. 그녀의 손가락이 정확히 마강식을 향했다.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부하들의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운 자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군인일 자격이 없다. 군복을 입을 자격도 그 어깨에 계급장을 달 자격도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천둥과도 같았다. 현 시간부로 육군 규정에 의거하여 제137보병 연대장 마강식 대령을 지휘관 직위에서 해제한다. 동시에 군수품 횡령 및 직권 남용, 군 기강 문란의 죄를 물어 군 검찰의 수사를 명한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마강식의 다리가 풀리며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의 눈에서 뒤늦은 후회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뒤였다. 여봐라. 저자의 계급장을 떼고 당장 연행하도록. 윤찬옥의 마지막 명령이 떨어지자 대기하고 있던 군사 경찰들이 다가와 마강식의 어깨에서 대령 계급장을 떼어냈다. 수십 년간 그의 자부심이자 권력이었던 계급장이 뜯겨져 나가는 순간 왕 마강식은 한 명의 초라한 범죄자로 전락했다. 군사 경찰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가며 그는 마지막으로 윤찬옥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21살 어린 계집애라 무시했던 그 젊은 지휘관의 눈빛 앞에서 그의 오만했던 왕국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연병장에 서 있던 병사들은 그 누구도 마강식을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폭군이 사라진 자리에서 진정한 군대의 재건을 예고하는 희망의 서광을 보고 있었다. 마강식이라는 거대한 암초가 제거되었지만 그가 10년 넘게 뿜어낸 검은 도끼는 137연대의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다. 연대는 거대한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왕을 잃은 왕국은 구심점을 잃고 표류했고 병사들은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마강식의 몰락은 단지 한 명의 부패한 지휘관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연대 내에 기생하던 수많은 공범자들의 생존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마강식에게 충성하며 부스러기를 챙겨 먹던 중간 간부들, 그의 비리를 알면서도 침묵으로 동조했던 이들은 이제 다음 차례가 자신일 것이라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다. 그들의 공포는 곧 교활한 저항으로 변모했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새로운 여왕, 윤찬옥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물론 대놓고 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었다. 대신 그들은 비겁하고 은밀한 방식을 택했다. 새로 오신 군단장님, 너무 젊어서 그런지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너무 의욕만 앞서서 최전방 부대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전투력에 공백이 생길 텐데 큰일이야. 여자 지휘관이라 그런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아마 대령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던 거 아닐까? 독이 든 속삭임이 연대 내에 암암리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윤찬옥의 개혁을 경험 없는 젊은 여성의 치기 어린 행동으로 폄하하고 마강식의 비리를 오랜 관행 혹은 필요악으로 포장하려는 시도였다. 그들은 여론을 흔들어 윤찬옥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수사의 동력을 약화시키려 했다.
군사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마강식 역시 순순히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의 변호인은 군 검찰의 수사 방식이 강압적이라며 인권 문제를 제기했고, 외부의 비호 세력들은 군 상층부에 압력을 넣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시도했다. 그는 버티면 이길 수 있다고 믿었다. 윤찬옥이라는 젊은 폭풍은 곧 지나갈 것이고 자신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득권의 뿌리는 쉽게 뽑히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윤찬옥은 그들의 예상을 또 한 번 뛰어넘었다. 그녀는 외부의 잡음과 내부의 저항에 흔들리기는커녕 오히려 문제의 심장부로 직접 걸어 들어갔다. 마강식이 체포된 지 이틀 후 그녀는 아무런 예고 없이 다시 137연대를 찾았다. 이번에는 위압적인 검열단도 서슬퍼런 감찰 장교도 대동하지 않았다. 오직 이강혁 소령과 몇 명의 수행원만을 데리고 그녀는 연병장의 전 장병을 집결시켰다. 그녀는 연단에 오르지 않았다. 대신 병사들과 똑같은 눈높이에서 그들 앞을 천천히 걸으며 입을 열었다. 제군들. 지난 며칠간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이다. 믿었던 지휘관의 배신에 분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부대가 어떻게 될지 불안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난번 연설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하고 단단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을 처벌하거나 추궁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듣기 위해 왔다. 지난 수년간 여러분이 부조리한 환경 속에서 겪어야 했던 고통과 서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직접 듣고 싶다. 그녀는 연설을 멈추고 가장 가까이에 서 있던 한 이등병에게 다가가 물었다. 이름이 뭔가 전우? 이 이병 강민준입니다. 강민준 이병. 두려워 말고 말해보게. 이 부대에 와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나? 이등병은 잠시 망설였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볼 듯한 윤찬옥의 진솔한 눈빛에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다. 겨울의 생활관이 너무 추웠습니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밤마다 추위에 떨며 자야 했습니다. 하지만 간부님들은 원래 전방은 다 그렇다며 참으라고만 하셨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여기저기서 비슷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지급되어야 할 동계 피복이 부족해 선임들이 입던 낡은 옷을 물려 입어야 했습니다. 식사는 늘 부실했고 부식은 간부 숙소로 먼저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훈련 중 장비가 고장 나도 수리 요청이 번번이 묵살되었습니다. 보여주기식 훈련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병사들의 목소리는 점차 커져갔고 그것은 지난 수년간 골마왔던 상처가 터져나오는 거대한 울부짖음과도 같았다. 윤찬옥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단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경청했다. 그녀는 때로는 분노에 찬 표정으로, 때로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병사들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다시 한번 장병들 앞에 섰다. 모두 들었다. 제군들의 고통은 나태와 부패에서 비롯된 명백한 인재였다. 지휘관으로서 내가 더 빨리 오지 못해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군단장이 별 3개를 단 장군이 사병들 앞에서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모습. 그 광경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거대한 충격과 함께 뜨거운 감동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오늘부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나는 제군들에게 약속한다. 여러분이 더 이상 추위에 떨지 않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그리고 고장난 장비 때문에 목숨을 위협받지 않도록 이 군단장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바꾸겠다. 그녀의 선언에 병사들 사이에서 저도 모르게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것은 억압되었던 자들의 해방을 알리는 소리이자 새로운 리더에 대한 진심 어린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윤찬옥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개혁을 이끌 새로운 칼을 뽑아들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137연대를 이끌 새로운 연대장을 임명하겠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누가 이 혼란스러운 부대를 맡게 될 것인가? 모두가 군단 내의 유력한 선임 대령들을 떠올리고 있을 때 윤찬옥은 모두의 예상을 깨는 이름을 호명했다. 육군본부 작전처 소속 강지훈 중령.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다. 중령. 연대장은 대령이 맡는 직책이었다. 더군다나 강지훈 중령은 군 내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천재적인 작전 능력과 불같은 성품, 그리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강직함으로 유명했지만 바로 그 성격 때문에 번번이 진급에서 누락되며 왕따 취급을 받던 비운의 영웅이었다. 윗사람에게 아첨할 줄 모르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그의 성격은 부패한 군 상층부에게는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다. 윤찬옥의 지시에 따라 단상 위로 올라온 강지훈 중령은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사내였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윤찬옥의 앞에 섰다. 강지훈 중령. 예, 군단장님. 나는 그대의 능력을 믿는다. 그리고 그대의 청렴함을 믿는다. 썩어 빠진 이곳 137연대를 대한민국 육군 최강의 부대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는가? 명령만 내리신다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강지훈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윤찬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어깨에 있던 중장 지휘관 견장을 떼어 강지훈의 전투복 어깨에 직접 붙여주었다. 그리고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선포했다. 좋다. 지금 이 순간부로 강지훈 중령을 대령으로 진급시키고 제137보병 연대 연대장으로 임명한다. 충성. 파격적인 현장 진급과 보직 임명. 그것은 군에 경직된 인사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한 오직 군단장의 강력한 의지만으로 이루어진 혁명적인 조치였다. 남아있는 독을 제거하기 위해 윤찬옥은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가장 날카롭고 새로운 칼을 뽑아든 것이다. 마강식의 잔당들은 경악했고 병사들은 환호했다. 새로운 연대장 강지훈의 눈빛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듯 매섭게 타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연대장 강지훈 대령의 부임과 함께 137연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는 윤찬옥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부임 첫날부터 그는 마강식의 잔재를 뿌리 뽑기 위해 칼을 휘둘렀다. 마강식의 핵심 측근들을 모두 보직 해임하여 한직으로 발령내고 그 자리에 능력 있고 정직한 젊은 장교들을 배치했다. 훈련은 실전적으로 바뀌었고 보급은 투명해졌으며 병사들의 복지는 최우선으로 개선되었다. 강철 연대장 강지훈의 지휘 아래 137연대는 과거의 오명을 씻고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다. 한편 군 검찰의 수사망은 마강식의 목을 점점 더 강하게 조여오고 있었다. 이강혁 소령의 감사 자료와 박진성 원사의 결정적 증거 앞에 마강식의 공범들은 하나둘씩 무너져 내렸다. 특히 그의 충신이었던 김철규 주임원사는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마강식이 어떻게 군수물자를 빼돌렸는지, 그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그리고 어떤 상급자에게 뇌물을 바쳤는지 상세하게 진술했다. 수사는 137연대를 넘어 군단 전체, 나아가 육군 본부의 일부 고위 장성들에게까지 번져나갈 조짐을 보였다. 거대한 마강식 게이트로 비화될 위기에 처하자 마강식을 비호하던 세력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윤찬옥에게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저녁 윤찬옥은 육군 참모총장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 노회한 사성 장군의 목소리는 점잖았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압박감이 숨겨져 있었다. 윤 장군, 이번 사건 너무 깊이 파고드는 거 아니오? 최전방 군단의 안정이 최우선인데 너무 시끄러우면 적들이 좋아할 빌미만 주는 꼴이 될 수 있어. 마강식 대령선에서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소? 그것은 명백한 수사 중단 압력이었다. 하지만 윤찬옥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총장님,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않으면 결국 온몸이 썩어 문드러질 뿐입니다.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부패입니다. 저는 제 소신과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젊은 패기는 좋지만 때로는 현실과 타협할 줄도 알아야 하는 법이요. 참모 총장은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은 채 전화를 끊었다. 윤찬옥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군 내부의 압력만으로는 그녀를 멈출 수 없다고 판단한 마강식의 비호 세력들은 이제 외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며칠 뒤 일부 보수 언론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윤찬옥을 비방하는 기사와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최연소 여성 군단장, 과잉 의혹이 부른 안보 공백 사태, 경험 부족한 지휘관의 독단적 수사, 월권행위 논란, 한미 동맹 훈련을 앞두고 핵심 부대 와해시킨 윤찬옥 중장, 과연 자격 있는가? 여론을 이용한 비열한 흠집 내기였다. 그들은 그녀의 성별과 나이를 걸고 넘어지며 그녀의 개혁을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정치적 쇼로 매도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윤찬옥은 사방에서 날아드는 화살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렸다. 윤찬옥은 이 모든 배후에 마강식과 유착 관계에 있던 외부 군납업체들이 있음을 직감했다. 마강식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검은 사업도 끝장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부패의 고리를 군 내부에서만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중대한 결심을 내렸다. 이강혁 소령을 비밀리에 불러 마강식의 비리 자료 중 민간 업체와의 유착 관계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따로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군 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청의 특수부에 직접 넘겼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썩은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제 전쟁터는 군 내부만이 아니다. 자료를 넘기고 돌아온 윤찬옥은 창밖을 보며 나직이 의졸였다. 한편 유치장에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직감한 마강식은 독사의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모든 증거가 자신을 향하고 있고 믿었던 비호 세력마저 하나둘 등을 돌리자 그는 이성을 잃고 최악의 수를 두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을 감시하던 부패한 교도관을 돈으로 매수하여 비밀리에 외부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그와 가장 오랫동안 검은 거래를 해온 군납업체 사장이자 지역 폭력 조직과도 연계된 악질적인 인물이었다. 모든 일의 시작은 박진성 그 새끼 때문이다. 그놈의 입을 막아라. 가족을 건드리면 어떤 인간이든 무너진다. 며칠 뒤 묵묵히 연대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박진성 원사는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에는 아무런 글도 없었다. 오직 사진 한 장만이 첨부되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그의 어린 딸이 하교하며 혼자 걸어오고 있는 모습이 멀리서 찍혀 있었다. 사진의 구도와 분위기는 명백한 협박이었다. 박진성 원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분노와 공포가 온몸을 덮쳤다. 그는 자신에게 어떤 불이익이 와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독사의 마지막 동리가 그의 가장 약한 곳을 향해 날아와 박힌 순간이었다. 박진성 원사는 딸의 사진을 보고 잠시 동안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하지만 그 공포는 이내 강철 같은 분노로 바뀌었다. 감히 군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자신의 신념을 가장 비열한 방식으로 짓밟으려 하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가족을 위협하는가?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비리 고발이 아닌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는 즉시 새로운 연대장 강지훈 대령에게 달려가 모든 사실을 보고했다. 강지훈은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했다. 짐승만도 못한 놈.
감히 군인의 가족을 건드려.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은 강지훈은 즉시 윤찬옥 군단장에게 직통으로 보고를 올렸다. 수화기 너머로 보고를 듣는 윤찬옥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 독사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군. 좋다. 스스로 무덤을 더 깊게 파주겠다니 친히 묻어줘야지. 윤찬옥은 즉시 군사경찰과 민간경찰의 공조수사를 지시했다. 박진성 원사의 휴대폰을 역추적하여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 위치를 파악하는 한편 그의 가족에 대한 24시간 비밀 경호에 들어갔다. 그리고 마강식의 지시를 받고 협박을 실행한 군납업체 사장을 체포하기 위한 덫을 놓았다. 며칠 뒤 박진성 원사는 경찰의 지시에 따라 업체 사장에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냈다. 자신의 협박이 통했다고 생각한 업체 사장은 의기양양하게 약속 장소인 한적한 공원 주차장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차에서 내려 박 원사에게 다가가 회유와 협박을 섞어 말을 내뱉는 순간 주변에 잠복해 있던 형사들과 군사경찰들이 순식간에 그를 덮쳤다. 꼼짝 마. 증거인멸 교사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한다. 현장에서 체포된 업체 사장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의 통화 내역과 마강식이 보낸 비밀 메시지라는 결정적 증거 앞에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다. 마강식이 유치장 안에서 자신에게 박진성 원사의 가족을 협박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것이다. 이 사건은 마강식의 재판에 결정타를 날렸다. 그의 범죄는 이제 단순한 군수품 횡령을 넘어 증거인멸을 위해 민간인을 동원하여 군인의 가족을 협박한 추악한 2차 범죄로까지 번졌다. 더 이상 그를 비호하는 세력도 동정하는 여론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침내 마강식에 대한 군사재판이 열리는 날이 왔다. 군사법원의 법정은 수많은 군 관계자들과 취재진으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에 선 마강식은 불과 몇 달 전에 위풍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수척하고 패배감에 찌든 초라한 모습이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군 검찰은 산더미 같은 증거 자료를 제시했고 김철규 원사를 비롯한 그의 공범들은 증인석에 나와 그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증언했다. 박진성 원사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겪었던 협박과 마강식의 비리에 대해 담담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모든 증거와 증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마강식은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자 마침내 폭발했다. 그의 변론은 반성이나 참회가 아니었다. 시기심과 열등감 그리고 비겁한 책임 전가로 가득 찬 분노의 독백이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지난 30년간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내가 한 일은 군의 오랜 관행이었을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저 여자 윤찬옥 때문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보던 윤찬옥을 향했다. 어린 나이에 별을 단 여자가 자신의 공을 세우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자의 야망이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나 같은 충신을 죄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재판은 무효입니다. 그의 추한 발악에 법정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그의 마지막 모습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하고 옹졸한 소인배 그 자체였다. 그의 열등감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재판장은 그의 말을 끝까지 들은 뒤 조용히 판결봉을 들었다. 피고인 마강식. 피고인은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국가의 재산을 횡령하였으며 부하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군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또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증인을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군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법정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피고인 마강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또한 모든 군인으로서의 예우를 박탈하는 불명예 전역과 함께 범죄로 취득한 모든 재산을 몰수한다.
땅, 땅, 땅. 판결봉이 3번 내리쳐지는 순간 마강식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의 군 생활은, 그의 인생은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막을 내렸다. 박진성 원사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의는 살아있었다. 군사 경찰들이 다가와 마강식의 정복을 벗기고 수의를 입혔다. 그의 어깨에서 빛나던 대령 계급장과 수많은 훈장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쇠사슬에 묶인 채 법정을 끌려나갔다. 윤찬옥은 묵묵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무거운 책임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한 명의 부패한 왕을 처단하는 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의 왕국이 서 있던 썩은 토양 자체를 갈아엎고 그 위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정의의 검은 뽑혔고 이제 그 검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했다. 마강식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 137연대는 폐허 위에서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기 시작했다. 강지훈 대령의 지휘 아래 연대는 놀라운 속도로 변모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가뭄에 시달린 땅에 단비를 뿌리듯 부대의 가장 낮은 곳부터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병사들의 얼굴이었다. 더 이상 부패한 간부들의 눈치를 보며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었다. 식사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낡고 해진 피복과 장비는 모두 최신형으로 교체되었다. 강지훈 연대장은 매주 병사들과의 대화 시간을 만들어 계급장을 떼고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그의 집무실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고 어떤 건의사항이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정책에 반영되었다. 훈련의 패러다임도 완전히 바뀌었다. 과거의 보여주기식 훈련은 모두 사라졌다. 대신 실전보다 더 실전 같은 고강도 훈련이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힘들어하던 병사들도 자신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실질적인 훈련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투명한 보급 시스템 아래 최상의 장비가 지급되었고 훈련 성과가 좋은 병사나 부대에게는 공정한 포상이 뒤따랐다. 신뢰가 쌓이자 병사들의 눈빛에는 자부심과 활기가 넘쳐 흘렀다. 박진성 원사는 연대에 살아있는 전설이자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그는 마강식의 몰락 이후 쏟아지는 영웅 대접과 포상 제의를 정중히 사양했다. 대신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인 보급관의 임무를 수행하며 새로 들어온 후배 부사관들과 신병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했다. 그의 등은 그 어떤 훈장보다도 빛나는 정직과 용기의 상징이었다. 병사들은 곤경에 처하면 직속 상관보다 먼저 박 원사를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그는 언제나 흔들림 없는 소나무처럼 그들의 곁을 지켜주었다. 윤찬옥 군단장은 137연대의 변화를 모델 케이스로 삼아 군단 전체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녀는 마강식 게이트를 단순히 한 개인의 비리로 치부하지 않았다. 그것은 시스템의 부재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임을 직시했다. 그녀는 군단 내 모든 보급 및 계약 시스템을 전산화하여 누구나 그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클린 국방 시스템을 도입했다. 모든 거래는 기록으로 남았고 인간의 자의적인 개입이 가능한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처음에는 복잡한 절차에 불만을 터뜨리던 이들도 있었지만 시스템이 정착되자 비리가 끼어들 틈이 사라진 투명한 행정에 모두가 수긍하기 시작했다. 또한 그녀는 군단장 직속의 익명 제보 시스템인 소리함을 만들었다. 이제 부대 내의 어떤 부조리도 두려움 없이 최고 지휘관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린 것이다. 소리함을 통해 접수된 모든 제보는 이강혁 소령이 이끄는 신설된 특별감찰팀에서 직접 조사했고 사실로 밝혀진 사안에 대해서는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처벌이 뒤따랐다. 이강혁은 윤찬옥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되어
군단 내에 남아있는 부패의 잔재를 가차없이 베어냈다. 시간이 흘러 1년 뒤, 철원 평야에서 한미연합기동훈련이 대규모로 펼쳐졌다. 5군단은 이번 훈련의 주축 부대로서 지난 1년간의 변화를 증명해야 하는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었다. 훈련을 총지휘하는 윤찬옥 군단장은 지휘통제실의 대형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스크린에는 각 부대의 기동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137연대의 움직임이었다. 강지훈 대령이 이끄는 137연대는 마치 잘 벼린 창끝처럼 적진을 향해 파고들었다. 전차와 장갑차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기동했고 보병들은 유기적인 전술 움직임으로 가상의 적을 완벽하게 제압했다. 그들의 모습은 1년 전 기름이 없어 시동조차 걸지 못했던 오합지졸의 모습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대라 불리기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강철 같은 군대의 모습이었다. 훈련 상황을 지켜보던 미군 사령관이 감탄하며 윤찬옥에게 말했다. 윤 장군, 5군단은 정말 인상적이군요. 특히 137연대는 완벽한 기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찬옥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저의 공이 아니라 모든 병사들의 땀과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훈련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윤찬옥은 지휘통제실을 나와 흙먼지 날리는 훈련장을 직접 찾았다. 위장 크림으로 얼굴이 얼룩진 병사들이 장비를 정비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땀에 젖은 병사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저 멀리 강지훈 대령이 부대원들을 독려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곁에는 박진성 원사가 젊은 부사관의 어깨를 두드리며 무언가를 자랑스럽게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는 윤찬옥의 가슴에 따뜻한 감정이 차올랐다. 한편 깊은 산속에 위치한 군 교도소의 한 좁은 독방. 죄수복을 입은 마강식은 창밖의 작은 하늘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화려했던 과거는 모두 사라지고 이제 그는 이름 없는 죄수일 뿐이었다. 얼마 전 그의 아들이 면회를 왔었다. 아들은 울며 말했다. 아버지가 죄를 지어 징역을 사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군인으로서, 아버지로서 명예롭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이 자신을 너무나도 부끄럽게 만든다고. 그날 이후 마강식은 단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던 거짓된 명예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음을 의미하는 길고 긴 침묵이었다. 다시 훈련장. 석양이 철원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윤찬옥은 언덕에 올라 자신의 군단을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1년 전 이곳은 부패와 불신, 절망으로 가득 찬 땅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에는 신뢰와 자부심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진정한 군대의 힘은 최신형 무기나 막대한 예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지휘관과 부하 사이에 깨지지 않는 신뢰, 그 어떤 불의와도 타협하지 않는 정의로운 군인 정신 그리고 조국과 국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명예로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녀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은 여전히 묵직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게는 권력의 무게가 아니었다. 수만 장병들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신성하고 영광스러운 책임감의 무게였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그녀가 만들어낸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가 뿌린 씨앗은 137연대를 넘어 5군단 전체로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군 전체로 퍼져나가 거대한 숲을 이룰 것이었다. 윤찬옥, 그녀의 이름은 대한민국 육군의 역사에 단순히 최연소, 최초의 여성 삼성 장군으로만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가장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서 가장 찬란한 희망을 쏘아 올린 개혁의 상징으로
그리고 계급장이 아닌 가슴속 신념으로 빛나는 진정한 군인의 표상으로 사시사철 푸르른 소나무처럼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었다.